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려면 손가락은 잊어야 한다는 뜻이죠. 능엄경이라는 불가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도에 다다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생각해보면 달과 손가락 모두가 실제하는 거죠. 하지만 달은 가리키는 자가 의도한 목적이고 손가락은 그 의도를 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달은 보지 않고 굽은 손가락만 탓하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요즘 뉴스를 틀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의 감찰 내용을 흘려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부터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란 특혜는 다 받아 처먹었다는 따위의 것들인데 사건의 발단과 전개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둘 모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고 보도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달을 가리키면 언론이 나서 그의 손가락을 문제 삼고 이내 전 국민이 달라붙어 그 손가락의 빛깔이며 형태, 길이 따위의 것을 재고 따지는 모습은 하루 이틀 벌어진 게 아니죠. 그러다 부러진 손가락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 나라 언론이란 작자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사회 이슈를 만들어 왔죠. 어디 우리만의 일일까요? 오늘 다룰 영화 트루스 역시 그와 같은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부시의 병역 비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람들은 서류의 어깨 글자가 진짜니 아니니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문의는 바탕만큼 중요하고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은 보고 손가락을 이야기해야 맞는 거겠죠. 의혹이 너무 커서 중구난방에 방송이 되고 말았지만 어쨌든 들어봅시다. 어쩌면 달은 몰라도 달빛은 듣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시네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안화백입니다. 안녕하세요. 뜬구름양입니다. 네, 안화백 뜬구름냥님, 요즘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닌가요? 너무를 붙이지 마. 아주라고 하자고. 부정적이잖아. 두분 저녁 약속이 거의 없으세요. 아니, 우리 맨날 둘이 보세요. 그거 약속이 아닙니까? 그 약속이죠. 그럼요. 네, 왜 남자 둘이 보면 안 돼요? 아니 뭐 남자 둘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또 뜬구름냥하고 같이 새벽까지 저와 이렇게 시간을 나누면서 함께 보고 트루스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눴어요. 무려 24시간 카페를 가서 네, 저희가 그 카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이제 특집 방송으로 하나씩 이제 방송이 올라가잖아요. 샵 해가지고 뭐 앞에 주제 해놓고 방송이 영화 방송과는 별도로 올라가는데 조만간 이제 특집 방송 2주에 하나씩 저랑 그 다음에 뜬구름냥님, 안화백님 같이 공간을 주제로 이제 방송을 그렇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화백이랑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한 10년 전 뭐쯤에는 카페가 남자들에게 공개된 공간이 아니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살짝 아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껴둬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김기사랑 저랑 단둘이 카페 투어를 다니면서 네. 투어까지 하셨습니까? 그죠, 우리 방송 준비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06학번인데 07년도까지만 해도 카페를 잘 안 갔던 기억이 나고 친구와 함께 어느 날 단둘이 신촌역 근처 2층에 있는 거대한 던킨도너츠 매장에 연말이었어요. 둘이 갔는데 다 남녀 아니면 여여만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래서 연말. 그렇죠. 그래서 매우 쪽팔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다가
8년도 9년도 군대를 갔다 오니까 뭔가 카페라는 곳이 그냥 아무나 가서 대화하고 이런 공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기억이 나서 혹시 나만 그런가 해서 김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김 기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뭔가 카페라는 공간 자체가 남자가 가면은 약간 그 이발소 아닌 미용실을 가는 듯한 느낌. 그렇죠. 아재들이 미용실 그런데 왜 갔니? 이발소를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그게 미용실도 처음 가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미용실을 갔던 첫 순간에 가서 딱 앉아갖고 머리 어떻게 깎아줄까요? 이 말을 듣는 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미용실 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가서 특정 미용실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찾으시는 디자이너분 계세요? 아 진짜 부담스러워. 막 없는데? 어떻게 디자이너가 뭐야?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의정부 쪽에서 군 생활했는데 100일 휴가를 나갔다 들어가는데 머리를 깎고 들어가야 돼요. 군대 이제 복귀하면 휴가 갔다가 복귀하면은 그래서 원래는 그 군부대 앞에 있는 되게 허름한 2,000원만 내면 깎아주는 데를 갔으면 됐는데 선임들하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의정부 시내에서. 네. 근데 머리 깎아야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딱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이등병의 군바리에 그냥 머리도 빡빡인데 더 깎아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딱 앉자마자 찾으시는 디자이너 야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해주면 되잖아. 왜또 뭐 하는 비참하게 거야? 만들어. 그러니까. 하여간 네. 대한민국의 남자로 살아가는데 이런 고충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우비시내 영화관에서 특집 방송을 이렇게 기획 중인데 1편 카페 조만간 한 달 내로 이렇게 부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거대한 시작은 미약한 거지. 시작은 미약한데 시작이 끝이 반이죠. 잘.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 절반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더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오프닝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방송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려 무비시네 영화방 최초로 대본을 준비한 채로 영화를 저도 준비 안 했는데요. 살짝 다 준비해왔잖아요. 왜 아닌 척해. 이렇게 해서 다룰 만한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했어요. 일단 영화 제목은 트루스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를 사실 모르는 채로 많은 관객들이 지나갈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 영화를 우연히 잡지를 넘기다가 봤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 영화가 개봉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는 극장에선 개봉을 안 합니다. 네. 유일하게 롯데시네마에서만 네. 개봉을 하죠. 제가 그 극장 상당히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했어요. 아니, 영화 좋은 데가 따로 잠깐만,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나중에 카페도 네. 카페지만 극장에 대해서 다루고 극장도 영화관 공간이니까. 한번, 네. 그럼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건축 계열에서 종사하시는 분 한 분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한테 벌써? 부족한 게 전문 지식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다 얕으니까. 네, 그래서 전문 지식해서 4인 체제로 방송을 출범시켜보면 어떨까 하고 접촉 중에 있는데 이제 그분이 확정되면 저희 방송 녹음이 저희 들어가긴 하고요. 너무 까발리는 거 아닌가요? 아, 너무 까발리면 또 안 되나? 남들은 근데 광고하던데 뭐 준비하면 우리는 왜 그래요? 까발리면 안 돼? 나 남들이 또 따라할까봐. 따라할까? 우리 방송 듣고 따라할까봐?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아, 그래. 오늘 방송에서 등장하죠? 네, 본격 김치국 방송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고편 듣고 오셔서 오늘 본격적인 방송 한번 들어보시죠. Why did you get into journalism? Curiosity. Why'd you get into it? You.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my friend, Dan Rather. I'm the producer. I put the team together. What's our next move? I might have something for the electio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y have gone AWOL from the military. He never even showed up. Those parts of his file they didn't like, they tossed in a wastebasket. Do you have these documents? These really are the holy grail of documents. You've got 3 hours. We're out of time. Start outputting. Go! Tonight, we have new information on the President's military service. Here's to a great story. Hey, Mary. These blogs are saying that the memos can be recreated in Microsoft Word. Several experts have raised serious questions. They're going to start an investigation. This is bad. They do not get to do this. They do not get to smack us just for asking the question. They want to talk to your source. I never should have asked the question. You gotta make your case, honey. You have to fight. This isn't a trial. This is a hunt. Our story
story was about whether the president fulfilled his service. Nobody wants to talk about that. They want to talk about fonts and forgeries. And they hope to God the truth gets lost in the scrum. 네. 때는 2004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죠. 대통령의 재선 선거 운동인데요. 이때를 배경으로 한 이제 언론인들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CBS라는 방송사가 있죠. 말하자면 공중파 3사 중에 한 곳인데요. CBS의 시사 프로그램인 60분,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프로그램이고요. 60분의 프로듀서인 메리 메이프스가 이제 겪은 내용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영화고요. 그러니까 이 메리는 부시가 베트남전 때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 청탁으로 주 방위군에 입대했다는 이제 제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것도 복무 기간 동안에 또 군대를 제대로 안 간 거죠. 그러니까 뭐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이렇게 한 1년 동안 자리를 비웠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제 취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 CBS의 간판 앵커인 댄과 함께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문서를 입수를 합니다. 그 조지 부시가 그 주 방위군 시절에 너무나 형편없게 복무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가 없다 하는 상관의 그 서명이 있는 문서를 입수를 해요. 그 굉장한 특종이 되죠. 때는 대선 기간이고 그 투표를 거의 앞둔 시점이어서 이제 이걸로 부시의 재선을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까지도 팀에서는 굉장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종이 터지자마자 그 다른 언론사들은 뭔가 이 조지 부시한테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 나선 게 아니라 그 결정적인 증거가 조작이라고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런 문서가 작성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니네 모두 잘못됐다 이거죠. 네, 잘못됐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인격 모독성의 공격도 계속돼요. 그러니까 때가 2004년인데 이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제 온라인에서 소통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예요. 너 좌빨이다. 네, 좌빨이다. 뭐 그리고 종북이다 뭐, 이런 거지. 뭐. 그렇죠. 그때도 있더라고요. 페미나치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메리가 여자 프로듀서기 때문에 뭐 마녀다, 뭐죠? 페미니스트 극단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인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메리가 정치적으로 오보를 냈다. 일부러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결국 이 팀은 그 회사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회사 안에 진상위원회 조사까지 받고 결국 메리가 해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요. 이 영화는 그 메리 메이프스가 실제로 쓴 일종의 회고록이죠. 네. 그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영화 역시 딱 언론을 대상으로 한 영화인데 최근 한 2-3년 동안 할리우드를 포함해서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또 소설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기억나는 거 계신가요?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스포트라이트가 있었겠죠. 아, 아카데미상 받았죠? 예, 스포트라이트 또 많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쪽 업계에서는 회자가 많이 됐던 영화죠. 업계라는 표현 상당히 좋아하네. 아유, 네. 업계가 제일 중요하죠. 네. 뭐 예전에 어디죠? 매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보스턴 글로브지에서 예전에 이제 카톨릭 신부들이 아는 것도 많아. 아동 성추행을 끝까지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스포트라이트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는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쓰잘데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굉장한 노가다를 많이 하는데 그죠.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거기서 글로브지의 편집장은 한 명만 우리가 지적해서 될 게 아니라 구조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계속 보도를 미루죠. 더 찾아, 더 확실하게.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결여되는 상황들이 비춰지고 그래서 비교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본사의 지지를 받는 탐사보도팀과 또 조금 문제 생기니까 본사에서 바로 내침받는 탐사보도팀에 대한 이야기고, 이 탐사보도라는 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추적 60분 뭐 이 정도 되려나요? PD 수첩? 네, 뭐 이런 방송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한 분씩 먼저 총평을 하고 이 영화가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고 또 네. 곳곳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곳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줄거리를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한 번씩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따라서 긴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뜬구름 양님, 이 영화 네. 딱 보고 나왔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뭔가 영화에서 계속 일종의 진실 게임 같은 게 벌어지죠. 네. 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가 또 그게 조작이라고 했다가 또 그걸 뒤집는 증거가 나왔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주인공이 겪는 심적 이 부담과 막 고통 같은 걸 잘 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이입을 하면 좀 보는 내내 좀 먹먹하고 불편합니다, 사실. 불편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긴 얘기는 뒤에서. 네. 아나백님은 이 영화 인상 어땠어요? 어제 이제 영화를 보고 뜬구름 양하고 카페를 가서 뜬금없이 너는 별 몇 개 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걸 여기서 까발리시면 야, 별로 영화를 얘기하는구나. 저는 전 수준이 낮습니다. 저는 굉장히 별로 얘기하는 수준이 낮은.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자마자 느꼈던 감정은 굉장히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런 망설임 없이 5개라고 얘기했는데 아나백이 관대예요. 저는 아나백 관대합니다. 많이 주셨더라고요. 저는 페릭시아 스톤 출신인 것 같아요. 네. 권력은 없지만 관대합니다. 근데 영화 끝났을 때 왜 좋게 봤냐면 네.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한 5분마다 10분마다 새로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이 영화가 질문이라는 질문이 게 키워드죠.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계속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화 자체도 관객들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는 안과 받기 똑같은 그거 뭐 있지 않아요? 카피 같은 거? 안과 받기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시고. 실패.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로 넘어와서 다시 이제 5개를 생각을 못 주겠어요? 해보니까 내가 좀 오바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하백님 당장 쓸데없이 어제- 왜 그러세요? 손가락 왜냐하면 5개를 펼쳐서 제 앞에 내미시더니. 그런 질문들이 너무 거대하고 무거웠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보이기 시작했군요. 주인공에 대해서 저는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이입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의도했을 수 있겠지만 그 여자 주인공이 제가 뭐 이렇게 그분에게 이입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동조하기보다는 조금은 제가 보기엔 비판할 지점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독이 의도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조금은 이제 한 4개 반? 4개 반? 저는 어제 3개 반을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오늘 생각하니까 3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계속 낮아지네. 저는 이 영화 딱 보고 났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진짜 보기 드문 영화를 봤다. 이 영화 같은 형식과 혹은 이 영화 같은 의도를 가진 영화 자체가 흔치가 않고 이 영화는 상당히 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목적의 상당 부분을 관객들한테 일깨우고 있다. 물론 그 의도한 바를 잘 전달했느냐를 보면은 분명히 저는 안화백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너무 컸어요.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던지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좀 바쁘죠. 네, 이곳저곳 막 다니고 이 일 저 일 하고 감정도 많이 연기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조금은 소화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안 되는. 네, 아마도 이쪽 업계를 모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사님 뭐 업계를 좀 아십니까? 제 앞에 업계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그분하고 친하고요. 예. 네.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분들은 모르죠. 아나백님이 저는 앉아 계셨고요. 네. 아무튼 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영화가 상당히 큰 포부를 갖고 있고 또 이 영화에서 저는 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을 다양한 층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영화가 과연 있었는가. 맞습니다. 네. 언론인 개인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언론의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그 언론인 개인이 뭐 가정에서 하는 역할과 팀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그 언론인의 심리적인 변화 또 상업적으로 언론이 어느 정도의 지경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정말 그 면면을 되게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는 영화다. 되게 보기 드물다라고 해서 저는 이 영화를 이번 상반기 최고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상반기에 보지 않고 하반기에 봤지만요. 상반기 영화들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영화에 갖다 놔도 이 영화는 최고의 영화다. 별점으로 따지면 전 4개 반 내지는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많이 주시네요. 김 기사께서 이렇게까지 주신 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화가 많았는데 올해 영화가 유독 좀 상대평가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트루스라는 영화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또 주연 배우가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배우가 저는 연기를 이렇게까지 멋있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김 기사님
블루 제스민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아, 네. 몰랐는데 뒤에서 얘기하시죠. 보면서 점점 제가 그 캐릭터 자체가 아까 아나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맞추시켜서 관객들한테 그 순간에는 장악하고 이해시키는 듯한 느낌을 줄 만큼 카리스마가 대단했어요. 네. 네, 정말 멋진 연기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총평을 마쳐보고요.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1시간 반 정도 이제 남은 시간이 있는데 이 녹음실 잡은 1시간 반 정도 이 영화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네네.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영화 특징이라고 한다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입부터 시작이 영화 전체로 보면 한 후반부의 캐릭터입니다. 중후반부의 캐릭터가 그렇죠. 주인공이 딱 들어와서 누군가를 만나요. 네, 근데 그때 던지는 대사들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와요. 당신 내가 우리말로 따지면 꼴패미로 보여요? 아니면은 뭐 좌파 뭐 종북인 것처럼 보여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나를 좀 꺼리는 것 같은 눈길을 약간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죠. 눈이 네. 빨개져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들어가서 아, 이 사람이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나? 정신과 의사를 네. 찾으러 왔나? 라고 그 생각하는데 생각이 들죠. 사실 상대방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고 본인은 되게 잘 나가는 기자예요. 그 자리에서도 밝히잖아요. 내가 그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을 2번이나 받았고 되게 잘 나가는 정확히는 기자다. PD죠. 네. PD였나요? PD라고 해야죠. 그 그렇죠? 기자가 PD 네. 역할을 맡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뭐 그런가? 네. 뭐 아무튼 이 되게 잘 나가는 PD인데 이분이 상당히 불안하고 지금은 내가 신경 안정제를 먹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룬다라고 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 우리 관객들은 이 인물이 상당히 몰려 있구나. 왜 이렇게 몰려 있는 걸까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네. 네. 자, 영화가 시작으로 돌아가니까요. 이 사람이 PD고 기존의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왔던 거예요. 보도들을 다 성공시켜왔고 좀 잘 나가는 PD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새 출발을 하게 되죠. 네, 새로운 이 보도국장이라고 할까요? 국장과 뭐 부국장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들이 이 PD와 함께 60분을 한번 잘 만들어보자. 보도국 방송을 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어떤 방송을 만들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 사람이 말하죠. 부시가 병역 비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때는 바야흐로 이제 부시와 엘고 캐리, 엘고는 아니죠. 존 캐리. 네, 존 캐리의 부시 재선 당시죠.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고 9.11 테러가 벌어진 뭐 몇 년 후고 그런 시점인데 부시가 미국의 뭐 텍사스와 그 병역, 뭐 군대, 보수 이런 거에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네, 거의 마초남이었는데 뭐 그 느낌 자체는 뭐 푸틴 같은 마초남은 아니고 좀 그렇지만 양아치 느낌? 예, 양아치 느낌 마초남 있었잖아요. 텍사스 카우보이 느낌의 마초남. 네. 예, 그런 마초남이었는데 이런 애가 병역 비리 베트남 군대 빼려고 예, 그러니까 파병을 안 군대, 가려고. 예, 그렇죠. 뺏기쳤다. 그리고 마침 상대편인 존 캐리가 베트남에서 약간 편안보지, 꿀보직에 앉아가지고 약간 꿀을 빨았다라는 걸로 공격을 상당히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찾아보니까 존 캐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받은 훈장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미국에서 군인이라는 존재는 뭔가 우리나라의 군인과 굉장히 다른 위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먹혀들고 있던 찰나에 영화도 보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존 캐리를 비난하는 그렇죠. 예, 별거 없이 훈장만 받았다.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또 이제 맞붙게 된 거죠. 영화 그 대선에서. 네, 마침 60분에 이걸 딱 보도하자 하니까 보도국장은 옳았구나. 잘 팔리겠다. 이거다. 해가지고 선거 전까지 끝내보자. 잘해보자 하고 이렇게 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하죠. 네, 이 팀 캐릭터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 팀 캐릭터랄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여기저기서 베테랑들 모아옵니다. 네. 대학에 교수로 나가 있던 동료도 모아오고요. 취직이 안 돼서 할까요? 아무튼 밖에서 양아치처럼 이제 놀고 있던 이름이 뭐죠? 아무튼 어린 친구도 데려옵니다. 네, 그 어린 친구는 뭐 취재가 전문이라고 하죠. 네. 파내고 막 이런 게 전문인데 클럽에 가서 누구랑 누가 사귀는지를 알아내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랑 누가 잤는지 그걸 알아내는 걸 하고 있다고. 네, 그러고요. 군인 출신의 그죠. 그 취재를 하는 기자인가요? 그 사람도 거의 기자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네, 원래는 이 사람이 뭐 상당히 이제 군인 정신이 있는 사람인데 군인으로서 하지 않는 시간은 뭐 봉사한다, 뭐 다친 사람들한테 뭐 그런 봉사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니 그런 게 언제 나왔습니까? 봉사가 아니고 아마 전역을 했는데 그런 취재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방탄조끼를 많이 제공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한다. 맞아요. 그렇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캐릭터가 그래서 주인공인 케이트 블란쳇 밑에 언론 저널리즘을 강의하는 상당히 그런 저널리즘에 빠삭한 여자 한 명과 취재 능력이 있는 젊은 청년 하나, 그 다음에 군대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베테랑 한 명 해가지고 총 4명이 한 팀이 됩니다. 이 특수팀 같은 거죠. 특별 취재팀이 돼가지고 상당히 멋진 취재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이들이 어떤 취재를 하느냐? 주인공인 케이트 블란쳇이 맡았던 옛날에 한번 터뜨리려고 했었던 취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재고요. 이 취재가 케이트 블란쳇이 부시가 초선할 때 네. 그때 터뜨리려고 하다가 못 터뜨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기억나시나요? 그거 네. 예, 그쵸. 이렇게 파 나가다가 갑자기 케이트 블란쳇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취재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인 출신의 그 성함이 제가 봤는데 그 데니스 퀘이드 씨가 네네네. 연기하는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옛날에 주연 많이 했던 헐리우드 유명 스타인데 이분이 로저라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로저 찰스 대령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 않았다면 지금쯤 대통령은 엘 고어였을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뢰가 무한히 담긴 발언을 하죠. 그죠.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왜 그 팀장 케이트 블란쳇을 신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기자로서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네. 네, 정말 뚜렷하고 대단하고 강단 있고 워커홀릭. 네, 워커홀릭이고 네. 그런 메이리 메이프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특집팀이 가동이 되는데 사실상 이 팀원들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영화가 중점적으로 보여주진 않는 잘 것 나오진 같아요. 않아요. 거의 네. 메리가 어떻게 취재를 하는지를 중심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까지 기존의 언론 다룬 영화랑 상당히 좀 다른 지점이지 않나요? 기존의 언론을 다룬 영화에는 팀원들이 뭘 하는지 되게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팀원 하나하나가 막 취재를 하는 과정을 열심히 보여줬는데 이 영화는 팀원들의 활약을 보여주지 않아요. 팀원들은 그냥 그 메이의 어떤 수족처럼 느껴지죠. 네. 노가다만 하는 거예요. 전화 걸고 그 문서에서 어깨 문자 TH 이따가 뭐 말씀하시겠지만 그걸 찾는다든가 주도적인 역할은 거의 다 이제 케이트 블란쳇이 하죠. 근데 이게 워낙 이 영화가 이 실화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의 메리라는 사람의 서사로 풀어나가다 보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메리를 중간에 놓고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영화가 좀 달라진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언론 영화. 전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 팀원들이 부각돼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언론을 다룬 영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언론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어떤 감춰져 있던 비리 행각이나 비위를 폭로한다. 그게 공익적으로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 명 한 명 보여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 근데 그 영웅으로 만드는 작업이 안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언론 영화가 많이 보여지는 게 언론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거죠. 네, 언론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언론 썩었어. 언론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문제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영화. 근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들을 좀 잘 살려내는데 이 영화는 그 두 가지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는 저는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케이트 블란쳇만 나온다는 것만 듣고 갔는데 사실은 초반 한 30분 정도는 아까 말한 영웅의 서사로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너무 빠른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쪽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실패해 가는지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다 다루다 보니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이렇게 차치하고 간 게 아닌가 그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된 지점에서 갑자기 이들의 60분의 보도가 계속 성공한 것처럼 갑자기 성공해요. 그렇죠. 이 보도가 계속 성공하고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딱딱딱딱 처리가 되면서 이들의 취재가 결국은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일단 딱 특수팀이 구성돼가지고 멤버들을 다 모으더니 갑자기 화이트보드에 10명의 이름을 쫙 걸어놔요.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막 서류 같은 거 해놓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 부시가 이렇게 해서 병역을 뺑기를 쳤으니 이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시가 있었던 부대의 상급자들부터 털자 해가지고 10명을 쫙 뽑죠. 그리고 그 10명을 뽑기 전에는 일단 이 소스가 됐던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요. 텍사스 주지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텍사스 주지사가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부시 꽂았어. 그렇죠. 내가 부시 거기 텍사스 주 방위군으로 뺑기치려는 거 꽂아준 거야. 그거를 평소에 들었던 오프 더 레코드로 들었던 이 PD가 전화를 거는데
뉘앙스는 맞지만 내가 공식적으로 증언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빼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을 하려면은 당시 서류부터 뒤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상관이었던 10명의 이름을 다 뽑은 다음에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한 명한테 아까 말씀드린 그 특종 서류를 얻게 되고, 네. 부시가 뺑기를 쳤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이 서류가 진짜라는 이제 확신을 얻어서 몇 명의 그 서류 감정인한테 그 당시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찌어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보도가 되고 결국 대박이 나는데, 네. 30분 만에 이게 사실은 증거가 위조된 거야. 니들 엿먹었어 라는 식으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 영화의 특이점입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 자체가 굉장히 그 숨가쁘게 달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반전이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 이건 예상치도 못했어 이게 아니라 네. 너무 빨리 그 성공에 다다르기 때문에 뭔가 어그러지겠지? 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뒤에 어떤 게 펼쳐질지 되게 궁금했는데, 포인트는 이제 이게 아까 그런 반론이 제기됐다고 했잖아요. 네. 반론이 최초의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그죠. 네. 그 부분 되게 인상적이죠.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식의 인용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교과서나 언론 학술지나 뭐 인터넷 기사나 네. 어떤 블로그의 어떤 그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됐다라는 예시로서 굉장히 이 사건이 등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딱 이 2000년대 초반이 거의 블로그가 막 떠오르던 시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보다 한 3, 4년만 지나면 탑급 블로그들은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고 1인 매체다. 드디어 1인 미디어가 등장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언론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처럼 보이던 시기죠. 여기 제가 막 검색하다 보니까 그 책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 수용자의 진화라는 책이 있는데, 블로그 저널리즘의 핵심은 환경 감시자 혹은 파수견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블로거들이 CBS 뉴스 진행자 댄 레더의 부시 대통령 병역 오보를 신속하게 밝혀내 60분 제작진 4명이 해임되고 레더를 사임시키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 완전히 이제 그 블로그 편에 쓴 거죠. 네.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그 관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네. 어쨌든 이들이 보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전화를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명을 접촉을 하죠. 그리고 그 한 명이 어떤 서류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얻어요. 그 서류가 뭐냐? 부시가 되게 군복무를 불성실하게 했다. 네. 그쵸. 그런 서류죠. 그래서 그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스를 밝히지 않으면 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도 정말 인상적으로 나와요. 케이트 블라쳇이 가가지고 그 부부를 만나죠. 네. 네. 퇴역한 대령이고 그 아내가 있는데, 퇴역한 대령은 뭐 천식 환자라서 뭐 되게 숨도 몰아 쉬어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계속 이걸 달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럼 소스 내가 왜 당신한테 줘야 하냐? 내가 왜 당신한테 줘야 하냐?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CBS니까요. 그럼 내가 신문도 있는데 내가 왜 신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문은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CBS예요. 우리한테 주세요. 60분 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체력이 강하고 보는 사람도 많고 파급력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되게 불안해해요. 우리 남편이 정말 좀 힘들고 몸 건강도 좋지 않은데, 예전에 이런 걸 밝히려고 하다가 뺑소니 사고가 났다. 제보하려고 하다가 네. 그쯤에 뺑소니를 당했다면서 네.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분들한테. 네, 이런 불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뭐 용기를 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줄게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진짜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야, 자기 경찰이야? 이 뺑소니 당할 수 있고 이 거대한 카르텔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전에는 심지어 당했대. 그렇죠. 실제로 언론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죽인 사람들이 많죠. 많죠.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왜냐? 이 사람한테는 지금 관객들 딱 느낄 수 있죠. 이 사람한테는 지금 저 서류를 빼놓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저걸 통해서 내가 지금 60분 팀에서 대박 나는 게 중요한 거야. 특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게 공익에 기여하고 뭐 부시를 떨어뜨리고 뭐 장기적으로 이라크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당장 뺑소니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 신분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네, 그리고 당신이 이제 밝혀주지도 않겠다. 그것만 달라라고 해서 받아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 이게 사본이거든요. 이 서류 자체가 진본인지 아닌지는 니들이 찾아라 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알았다. 우리가 찾겠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것들이 다 파악에 다 깨져요. 뒤집어집니다. 다 안 돼요. 역시 언론인 만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네. 그 케이트 블란쳇이 다시 그 부인한테 전화하죠. 대령 부인한테. 네. 그래서 당신들 우리 경영진하고 통화를 좀 해야겠다. 근데 그 부인이 당신들 우리 지켜준다고 했지 않았냐. 근데 케이트 블란쳇 한 말을 기억나요? 뭐라고 했나요? 그렇게 안 상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요. 아, 라고 하죠. 그때 한번 몰아붙인 다음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자기는 오보라고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또 설득은 해야겠거든. 그러니까 미안해요. 제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면은 가장 먼저 팔아넘기는 게 케이트 블란쳇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통화하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카메라에 내세워요. 카메라 앞에 세워가지고 계속 잘못했다고 말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얘가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나중에는 진본 내놔라. 서류 진본 어딨냐. 그리고 가가지고 이거 누가 줬냐. 이런 걸 처음에 안 물어보기로 해놓고 다 밝히라고 하죠. 사실 그때는 이 메리가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메리의 방송이 이제 가짜라고 오보라고 공격을 받자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밀어붙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이제 천천히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검증 과정에 이 서류 검증 과정에 문제가 빨리 생겨요. 갑니다. 네, 왜 빨리 가냐? 이유가 있죠. 대선 전에 특종을 터뜨려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전에 대선 전에 일자가 좀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한 달이면 사실 검증이 되거든요. 근데 5일 안에 검증을 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네. 편성하는 과정이 나와요. 뭐 이렇게 네. 대단히 공식적인 장면은 아니었는데 그 보도 담당 사장인가요? 그 사람하고 케이트 블란쳇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때 방송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또 그때는 뭐가 잡혀 있어요. 또 이때 방송하면 되잖아요. 그때 뭐가 잡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예능이나 뭐 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에 부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밀려서 그러면 이땐 어때요? 했는데 그거는 그 선거 직전이기도 하지만 5일밖에 안 지난 5일 이후 네. 되게 급박한 상황에 그 방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방송을 막 아침 드라마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60분 이거 대박 나는 이런 방송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뭐 오후 1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황금 시간대에 해야 되는데 그래야 파급력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뭐 강호동의 1박 2일, 뭐 유재석의 무한도전, 강호동 1박 2일 안 하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들이 요즘에 있는 거야. 강호동의 너무하시네, 아는 형님, 정말. 아는 형님, 네. 네. 이런 방송들이 있는 거야. 나 지금 대박을 잡아왔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걸 그 다음엔 또 언제 될지 막 대선 후까지 갈 수는 없는데 하려면서 대선 전엔 또 어느 시간이 있죠? 물어보니까 5일 후가 있긴 한데 그래요. 그럼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도 5일 후면은 좀 촉박하거든요. 네. 그런데 하기로 하죠. 네, 욕심이 일단 있으니까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5일 후에 하기로 하니까 당장 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더 급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요. 사내에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미국 언론이 대단한 건데 문서 감식반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사내에 있는 사내 아닌가요? 나는 외부 아니, 전문가들 4명이라고 전문가였어요. 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외부 문서 전문가 4명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는데 그 중에 여자 하나가 이거로는 검증이 안 된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보통 검증할 때 탄소 네. 그 해갖고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잉크로 판별을 하거든요. 그 당시 잉크인가 뭐 이렇게 얼마나 네네. 돼 있나. 근데 그 두 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본이면. 그렇죠. 복사된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4명 중에 2명은 진본이라고 볼 수 있다. 2명은 그 원본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근데 그 메모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타이핑된 문서에 밑에 서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본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기 길리언 중령이라고 네. 그걸 쓴 사람이 예전에 썼던 그 서체와 자기가 사인했던 서명과 이 서명을 비교하면서 동일인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두 개 갈리니까 뭐 2명만 맞으니까 그냥 고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참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명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혹시 두 분 아시나요? 기억나죠. 강기훈 씨 얘기하는 건데요. BBK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들어보셨나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막 번복이 되면서 무죄가- 번복이 된다고 해도 네. 그 삶이 뭐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무죄가 나왔죠.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이 사람 막 조지려고 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서 뭐 감식하시는 분들 다 이거 진범 맞다, 유서 대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게 증거가 되게 부족한 이 한 장만으로 이거 얘가 썼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건데 이 사안이 더구나 크면은 더 많은 증거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 영화 속에서도 아 이거 진본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네. 웃긴 게 그거를 이제 카메라 앞에 서명 전문가를 세우잖아요. 네네. 그때 이 케이트 블란쳇이 되게 존경에 맞지 않는 CBS의 전설 댄 댄 레더라는 앵커가 그걸 이제 인터뷰하러 나오죠. 근데 인터뷰를 하다가 뭐야 이 새끼 내가 뭔 꼬름하지 않아? 이 전문가 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먹겠는데? 꼴룸이라는 전문 용어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꼬름하거든요. 얘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사기꾼 없잖아요. 같죠. 사기꾼. 약간 네. 사기꾼 같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전문가 중에 이게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자들이 전문성 없는 사자들이 많아요. 뭐 CBS에서 한다 하면은 그래 그럼 뭐 내가 나오는 게 좋겠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다수의 언론계 종사자들에 의하면 네. 방송 나오는 전문가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는 정말 저도 상당 부분 맞을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나오는 그 꼬름한 전문가도 어쨌든 언론을 타면서 커진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뭐 자기 주장에 의해서 이건 진본이다라고 막 확신을 갖고 막 말을 하는데 그 부분만 방송에 나가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2명의 전문가는 안 된다. 자료 더 필요하다. 이거는 진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60분 방송에 편성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60분이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증거들만으로 채워진 거죠. 네,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옆방송 치고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너무 빠른 블로그가 이렇게 딱 이상 있다. 이게 원래 블로그에서 이 78년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 당시에 이렇게 타자기로 이런 서류를 작성했다면 이런 기호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서 자체는 MS 워드로 똑같이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서체가 있다. 네. 그 서체로 하면 글자 간격도 조금도 다르지 않게 네.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해서 케이트 블란쳇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뭔 소리야? 이거 정말 돼? 하고 딱 해봤는데 똑같아요. 거기다 딱 대봤는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그거를 이제 당황하게 시작하는 게 처음에 블로그라고 무시하잖아요. 어차피 블로그 한 명이야 이러는데 그거를 CBS의 가장 큰 라이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MBC가 보도했는데 SBS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블로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이다. 이거 사실인 것 같다. 정말 그 당시 타자기로는 나올 수 없는 채다. 이 보도 잘못됐다. 증거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계속 그 보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방송 자체가 좀 개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부터 하게 되는 일이 뭡니까? 자료를 뒤지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때 당시에 타자기로는 나올 수 없는 문체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뜬구름 양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TH 그 무슨 상관입니까 영어랑? 뭐라고 합니까? 잘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TH가 우리가 약물기호 뭐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를 그냥 KM으로 쓸 수 있지만 그거를 그 기호로 딱 붙여가지고 작게 이렇게 작게 사각형이라고 보면은 오른쪽 상단부에 조그맣게 붙이는 제곱 있잖아요. 붙이듯이 네. TH를 그렇게 붙이는 표시가 있어요. 몇 도 하듯이 각도처럼. 당시의 자판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백악관에 있는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 관련한 문서들을 모두 가져와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당시 문서 중에 TH가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게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완전 개싸움인 거예요. 나는 지금 부시 지금 선거 한 달 남았고 우리 CBS라는 이 방송국의 전파를 동원해서 내가 이 부시 자체가 병역 비리가 있었다 없었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시가 왜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면 옛날 뺑기친 사람이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도를 했는데 급박하게 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에 어떻게 보면은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썼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문제를 옆방송에서 삼으니까 이제는 아니다 맞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가진 개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에 걸려버린 거죠. 갇혀버린 거지. 네, 그래서 사람들은 부시가 뭐다 이거를 이미 보는 입장에서는 또 관객 입장에서는 관객이 아니죠.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잊어버리게끔 두 방송국이 그거 갖고 싸우는데 어쨌든 그 TH를 찾아냅니다. 이쪽에서는. 그러면서 이 TH를 찾았다 하면서 그 TH를 또 비춰줘요. 근데 앞에 MS 워드다 하고 비춰졌을 때 관객은 두 서류와
그 타이핑된 걸 보면서 진짜 똑같다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이 TH 두 개의 서류를 찾았다고 해서 보여줄 때는 두 개가 달라요. 이 TH가 MS 워드로 인쇄했다고 되는 그 현재 자료로 근거로 쓴 그 서류의 TH와 백악관에서 발견했던 그 어렵게 찾아낸 TH는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생긴 게. 어쨌든 여기서 좀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아, 그거를 캐치 못했는데 저도 김기사가 몰랐습니다. 봤군요. 네. 그럼 언급되지 않잖아요. 영화 언급되진 자체에서. 않지만 영화에서 보여주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똑같다, 아니다, 똑같다, 아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박이 되는 거죠. 네. 문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좀 기사를 찾아봤어요. 네, CBS 간판 앵커 댄 레더의 운명은? 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2004년 9월 16일에 그런 건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네 디카프리오가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네, 그 역할 맞잖아요. 그 네. 위조 전문가 네. 프랭크 에버그네일. 네. 근데 그 사람이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만일 내가 CBS 문건처럼 위조했다면 이틀 만에 잡혔을 거다. 아,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허술했다는 조롱을 거죠. 했다고. 네,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쓰였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추적 보도 양쪽에서 이제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런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미 이렇게 싸움이 붙어버리는 순간 취재 대상은 부시가 아니라 이걸 보도한 60분의 탐사팀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그 한 방송사 앵커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든 언론이 그 앵커한테 달려들어서 막 취재를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론이 거대한 카르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MBC 파업했을 때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뭐 미디어 전문지들, 뭐 미디어 비평지, 뭐 미디어 오늘이나 미디어스 이런 곳에서 달았을지언정 KBS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SBS는 그거 가서 들이대서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잖아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소위 진보지라고 하는 곳 가운데 한 군데가 뭐 특종을 했는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요. 누가 잡고 늘어질까요?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지 이게 않습니까? 매체에 이게? 따라 또 다르다는 거. 네,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저는 방송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언론의 특성 그렇지 중에 않을 것 하나인 것 같아서. 같습니다. 그게 그 이슈가 있을 때 몰려드는 그러니까 것은 인물을 중점적으로 비판하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 매체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지만 네. 그 언론사 안에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려고 저는 그것도 하진 좀 않을 것 반대인 게, 같아요. 댄 레더는 어마어마하게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댄 레더가 어마어마하게 상징적인 인물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손석희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은 그려지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이 3개, SBS, MBC, KBS, 그 관계가 그렇게 성향으로 따져보면 뭐 어디가 진보 어디가 보수 애매하잖아요. 두동소이하죠.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 부평초.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폭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 보수죠. 수구 이렇게 불리고, 또 어디는 뭐 중도, 어디는 조금은 진보 세력이 있고, 이게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민영 방송입니다. 공영 방송이 PBS라고 하나 있는데 그건 정말 작은, 정말 우리가 봤던 한국에서 하는 정책 방송이 KTV 같은 네. 그런 방송이래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완전 자유시장인 거죠. 거기도. 네. 보면 이제 이 댄 레더라는 사람이 이전에 했던 걸 보면 대단하긴 합니다. 뭐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기사는 2001년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그 여기를 참고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댄 레더가 월남전이나 천안문 사태 같은 분쟁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고 하고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군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근리 사건 아시나요? 대학살 네. 그 사건의 공정한 사실 보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은 높게 평가할 만했다고 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되는 발언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뭐 이런 굉장히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앵커로 아주 간판 역할을 오래 하신 거죠. 네. 이번에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거 보면서 사실 손 사장님 생각도 많이 나죠. 저도 많이 비슷한 났어요. 네. 비슷한 면으로 이 한 앵커 사람이 끌고 출신이고, 가는 네. 그 한 명의 앵커, 그 언론사의 간판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메인 뉴스의 앵커인데, 이 사람이 간판으로서, 그러니까 얼굴로 마담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보도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을 후배들한테 전파하고, 동시에 그 스스로도 상당히 기자로서 투철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보도를 해야겠다.
거기서 사장이랑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사장이 조금 누구누구 인사하고 가라 파티에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대신에 그 시간에 후배들 따라가서 한 명 누구 더 인터뷰하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참 기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정말 아끼는 후배인 그 케이트 블란쳇도 공격을 받기 메리 시작합니다. 메이프스가 공격을 받죠. 이게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이 하고 싶은 건 다 취재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인에 대해서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면 누구에 대해서도 사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언론의 카르텔 때문에 누구한테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물론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댄 레더뿐만 아니라 케이트 블란쳇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으로 그려져요. 네, 집에 가서 뭐 컴퓨터 모니터 닫는 장면, 그런 장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거기서 나오죠. 막 꼴팸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여기서 좀 인상적인 건 이 개인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네. 저는 보면서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구나. 한국 10년 생각 전에도 진짜 많이 같았구나. 났어. 네. 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메리 메이프스한테 쏟아지는 비난이 이제 언론을 온라인을 완전히 뒤덮게 되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스트, 페미나치, 그다음에 위치라고 해서 마녀 이런 말도 쓰이죠. 네. 마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나를 잘못했을 때 모두가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옛날 말로 하면 마녀겠죠. 우리 말로 하면 뭔가 꼴패미 같은 단어가 예전엔 많이 사용됐었고 네. 현 시점에선 그게 메갈로 아마 치환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예. 저는 그게 궁금한데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 잘 찾아보면은 레프트 효수는 뭡니까? 좌익효수 해가지고 레프트 행아웃 이런 거 있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좌익효수 같은 아이디 있겠다. 이거 CIA가 나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도 막 그런 댓글 너무 많잖아요. 전부 인터넷에. 뒤덮입니다. 무슨 조금만 진보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하면 그 댓글 보면은 막 좌빨, 종북, 여자 같은 경우에는 꼴패미 이런 걸 진짜 너무 쉽게 써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보라는 사실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메리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뻗죠. 침대 위에 뻗었다가 자신의 보도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봐요. 구글 창을 열고 CBS, 부시 이런 식으로 검색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사에 대한 피드백이 촤라락 펼쳐지는데 거기서 이제 ABC 뉴스가 가만두지 않겠지 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막 있다가 그년의 창자를 도려낼 거다 이런 표현을 보고 메리가 충격을 받아서 노트북을 팍 덮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한 공포를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네, 의미로요? 노트북을 덮는 순간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는 상대방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잘못한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왜 내 창자를 도려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 공포감이 너무 생생하게 전해져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네, 이게 우리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그 다음에 그 댓글을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사실 인터넷이 활성화된 그 당시 시점이 딱 이런 게 이슈가 되던 시점이에요. 네, 아마 그 당시에 언론인들은 추측컨대 지금의 우리만큼 익숙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마 지금은 솔직히 악성 댓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각자 대처법이 있을 거잖아요. 아예 안 본다는 사람들도 연예인들 있고. 자살도 많이 하고. 네. 초반이라 아마 더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옛날 모뎀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인터넷 접속하고 천리안 같은 데다가 막 그런 야이 꼴팸이야 네 창자를 도려내버릴 거야 이런 거 쓰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노력 필요하면서. 그때는 뭔가 예의를 지키던 느낌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급격하게 넘어가던 딱 그 시점에 장면을 좀 잘 그려주지 않았나. 진짜 인터넷 막 풀리고 진짜 사람들이 누구나 막 접속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는 그 자유의 광장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는 시기였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 당시에 선거판에 딱 한 달 전 얼마나 이슈입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딱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 사람이 타깃이 돼서 좌우 대립의 희생양에 가깝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가서 쓸리기 시작합니다. 그 창자 도려내버릴 거야. 모니터 닫는 연기. 그 사람이 상당히 강한 캐릭터인데도 네, 절절히 그걸 보고는 와닿았어요. 이제 전혀
그 자제를 하지 못하죠. 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기자로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하지만 그 성장 과정이 나오잖아요. 메리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고, 근데 학대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왜요? 왜 나는 괜찮았는데? 아니 이 영화가 이제 우리가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질문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죠? 키워드잖아요. 네. 뭐 명사로는 질문이고 동사로는 이제 질문을 하다가 되겠는데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이제 계속 나오죠. 모든 등장인물들이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뭐 질문을 하기 위해 있는 거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메리는 아버지한테 맞아야 했어요. 왜냐? 단지 질문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술주정뱅인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들이 있었죠. 술주정뱅인데 계속 패는 거예요. 근데 그 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물어본다고. 네. 따지고 물어보고 왜 그러냐 막 따진다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리 메이프스는 계속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쳐맞았죠. 그래서 언젠간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이 새끼를 조져야지. 뭐 우리 편하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내가 대항하지 못했다. 네, 결국 아버지의 그거에는 대항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직업을 또 기자로 선택해서 질문하는 직업. 질문했다고 계속 쳐맞았는데 따진다고 쳐맞았는데 질문하고 따지는 직업을 선택한 게 되게 아이러니라는 식으로 한번 영화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결국은 이 영화에 대한 총평도 저는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정말 좋았던 점은 질문을 피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관객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보는 내내 저도 저 스스로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진실일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볼 수 있는 게 좋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라는 키워드로서 이제 언론은 질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특히 권력에 그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지만 결국 이 영화에서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도 이 질문이라는 것의 방향도 물론 권력을 향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수는 없었나 하는 점을 상당히 남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이 질문이 어디를 향하나. 나를 향해서 한 번 더 질문해 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제 메리의 보도 과정에서 상당히 드러나거든요. 아, 저때 조금 스탑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사실 관객 입장에서도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재워보게 되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너무나 좋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스스로를 향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면도 그 아까 김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디테일에서 보여줬어요. 이 팀이 완전히 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갔지만 결국 이 서사를 조금 너무 낭만적으로 그리면서 조금 객관화에 실패하지 않았나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가장 갑자기 얘기하지 마 근데. 네, 왜요? 김 기사의 의도는 이겁니다. 줄거리를 따라서 가서 가자. 아, 왜냐면 시간이 좀 늦어요. 촉박해. 그래가지고 이걸 급하게 지금 달려야 돼요. 근데 이거 줄거리 순으로 꼭 뒤로 가야 됩니까? 아 왜냐면 네가 총평을 하면요, 어떤 그럼 양님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 다룰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요. 네, 그러면 저는 잠시 셧업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아니, 네. 어쨌든 창자를 드러내야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죠. 이 보도를 한 팀장 케이트 블란쳇이 계속 이곳저곳에서 압박을 받죠. 대본대로 가야 된다. 이거 압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문 닫는다고. 아유, 저희 애청자님들께서는 줄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줄거리가 지금 대본을 뒤엎는 발언을 지금 뜬금 양이 해서 지금 전복이 들어왔어요. 반항이다. 제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여기서 되게 큰 이벤트가 발생해요.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이 팀이. 네. 나는 보도를 했고 그 보도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뜬구름 형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촉박하게 했어요. 왜냐?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를 촉박하게 내몰았거든. 5일 안에 방송문이 잡을 수 있는 게 5일밖에 없다는데 그 닷새 안에 이걸 보도를 해야 되니까 한 달이었으면 나도 잉크도 구해보려고 했고 원본도 구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5일이니까 안 되니까 이 K 주인공이 그냥 억지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맞아.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과 증거도 있었고 내적 확신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증인들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하지지라는 좀 높은 또 상관도 얼핏 그걸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해요. 지지하는 듯한 말을. 그러니까 증언과 그 사본 하나를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예전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그 논란이 됐을 당시에 80살 먹은 그 당시에 길리언 중령의 비서가 메모는 틀릴지언정 그 내용은 맞다라는 발언까지 했었대요. 그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여론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되게 사실이라는 확신을 자기는 갖고 있어요. 전에 취재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되게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그거를 이 프로그램 안에서 확실한 연결고리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짜맞춘 방송을 했는데 방금 해주신 것처럼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사냥감이 되는 듯한 옆에 방송은 나를 타깃으로 하고 전체 전국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리고 이 팀보다 이 주인공보다 더 두려움에 휩싸인 쪽이 있어요. 바로 CBS 방송국입니다. 네, 이 CBS 방송국이 오히려 이 팀의 압박을 넣기 시작해요. 너 뭐냐? 너 제대로 된 거라며? 확신 나왔다며? 취재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계속 이 사람 쪽을 압박을 하니까 결국 이 압력을 못 이겨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해준 결정적인 증인이 있어요. 나를 밝히지 말고 이 서류를 갖다 써라. 그 사람을 데려와서 카메라 앞에 세웁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속 이제 댄 레더가 그 사람이 있는 지역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댄 레더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하죠.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애매하게 대답해요. 그 빌이라는 퇴역 중령이. 근데 같이 간 부사장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신데 계속 메모지에 뭘 써서 댄한테 갖다 줘요. 네. 근데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약간씩만 방식만 바꾸죠. 예, 그렇죠. 형식은 근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거짓말 했냐? 왜 했냐? 네. 이걸 계속 물어봐요. 진실이 아는 거를 말을 했냐? 네, 똑같이. 그래서 처음에 델레다가 와서 그 빌리라는 중령한테 얘기하기를 간단히 우리 대화만 하면 된다. 근데 결국엔 2시간 정도를 촬영을 하게 되죠. 네. 나중에 그 빌 중령의 부인이 쌍욕을 하고 너네 진짜 언론이란 게 난 멍청한 여자지만 그건 안다. 너네가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지 않다.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일침을 날리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앞의 실수들은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급박하고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 교차 검증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질문의 가치가 더 크다면 저는 어느 정도 실수하더라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을 거죠. 제기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주인공이 전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편 이해 가는 게 빡치잖아. 음.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지. 거짓말한 거 되게 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황당해요.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몇 달 전에 미스테리한 남녀가 와서 나한테 문서를 줬다. 약간 정신병자인 것 같은 거야. 네. 나도 화날 것 같아. 네. 하지만 그 사람이 뭐 아파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따져 물을 수 있죠. 근데 이 방식은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따져 물어서 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을 약간 속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어떤 멘트를 따서 2시간 동안 계속 실언을 하게 만들어서 그걸 또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9시 뉴스에 땅 박으면서 우리 MBC는 공정하게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우리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는데 그렇죠. 내가 아니라 ABC도 속았을 거고 폭스도 속았을 거다. 우연히 우리가 재수없게 속았을 뿐이다. 이런 식의 방송을 노리고 그 인터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 메리의 팀에게는 조금 우호적인 느낌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인터뷰가 실패하고 나자 바로 화살이 그죠. 메리의 팀으로 향하게 되죠. 네, 진상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조사단이 법적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적으로 꾸린 그런 조사단이나 그런 것들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회사의 내규에 그런 게 있는 건가? 제가 미국 실정법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미국 언론 관련된 영화를 많이 봤는데 네. 이런 조사단이 진짜 많이 등장해요. 네, 진짜 많이 등장해서 이런 조사단이 마치 검찰과 같이 어떤 변호사나 로펌들이 대리를 받아서 그래갖고 회사를 대신해 조사를 하는데 사원들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 보도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과연 회사의 책임인지 사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따져 묻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에서 사원의 책임으로 가게 되면 이 사원은 목이 날아가는. 거의 다 사원이 목이 날아가게 네. 돼요. 이게 매우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정말 거죠.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 제니쿡 사건 이 다들 설명해 아시죠? 주시죠. 1981년 사건인데요. 이게 미국 언론사상 아마 정말 유명한 오보 사례예요. 제니쿡이 이제 보도를 합니다. 지미의 세계라는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미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그 마약
을 계속 주의를 받는 어린이가 있다. 부모가 계속 얘한테 마약을 주사해서 엄청나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주제로 보도를 했고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 회사 안에서 이 제닛이라는 기자는 굉장히 신망을 얻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는 모두 이 기자를 신뢰를 했고 네. 퓰리처상까지 받아요. 문제는 상을 받고 나서 이제 이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있다면 그 주변의 범인을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로 수사에 나서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기자한테 찾아오죠, 언론사에. 누군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제닛이라는 기자가 절대 안 된다. 그 짐이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줄 때도 내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기가 취재원이라는 걸 알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계속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네. 그런데 찾아도 찾을 수 없자 이제 조사에 나섰고 나선 끝에 짐이라는 아이는 없다는 거 완벽하게 꾸며진 소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도 굉장한 오명이고요. 그죠. 이때 이제 그 회사는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왜 어떻게 이런 오보가 나오게 됐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닛은 떠납니다. 당연히 언론계를. 앞에 이제 계속 언급해드렸지만 기자한테 그 취재원을 밝힐 것인가 밝히지 않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자는 취재원을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기자도 자기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줘야 되는 거죠. 중간에 이 팀 자체가 이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막 사건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팀에서 젊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상황 정말 심각하게 됐네요. 그랬더니 TH를 찾을 당시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죠.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다. 그랬더니 그 로저 좀 연식 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심각한 게 아니야. 우리 그 제보자를 그쪽에서 묻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심각해진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게 정말 등장하죠. 그렇죠. 이런 게 마치 터널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그런 복성 같은 대사 같은 그런 건데. 계란 후라이가 아니에요. 계란 후라이가 아닌. 오늘 제가 소모임이라고 하는데 뜬구름장님의 그 계란 후라이 같은 것들이 화두에 올랐어요. 같은 것들이 올랐나요? 아니면 계란 후라이가 계란 후라이와 그 이제 돌무덤과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뜬구름장을 언급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 건가요? 그죠. 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감독을 만나서 꼭 물어보고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 계란 후라이의 진상 한번 터널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재밌습니다. 그게 끝나고 방송에 안 나갔지만 조기 얘기한 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기요? 네,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조기였으면 내가 괜찮았다 생각한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오면 네, 여기에서 이제 취재원을 밝히면 안 되는데 여기서 취재원을 계속 얘네가 밝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기자가 취재원을 안 밝혀버리면 기자가 작가처럼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렇죠. 이 사례처럼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문제가 지금 김영란법도 김영란법이지만 방금 이제 의사랑 변호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들은 자격 시험을 보고 그래서 뭐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기자라는 건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누가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 입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입사를 하면 기자가 되고 어떤 공적 역할을 수행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이 부여가 되죠. 그러면 취재원 보호 목적, 언론의 그 취재 윤리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적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딜레마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언론사는. 이 법적 영역이 아니라 윤리적 영역인 거죠. 그렇죠. 네, 윤리와 관례의 영역. 어떻게 보면 법으로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에 살 때 유행했던 관습법적인 영역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영역인데 이 취재원을 밝힐 거냐 안 밝힐 거냐가 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측의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이 CBS에서는 이 직원들을 처음부터 조질 의사가 강력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에이스들로 팀을 구성하거든요. 전직 무슨 법무장관 등등해서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고스펙의 변호사들이 쫙쫙쫙쫙 우리로 따지면은 뭐 KBS에서 어떤 이제 양심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살짝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KBS에서는 그 부담을 지기 싫으니까 김앤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몇 대 로펌 이렇게 다 고용해가지고 이 팀의 진상을 밝혀주시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노조 입장에서 그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얘네 쳐내달라.
KBS 잘못 아니다. 그렇죠. 얘네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이 CBS에서 이 팀 자체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케이트 블란쳇과 그 팀원들은 되게 압박을 크게 느끼죠. 네. 더욱이 이게 진짜 검찰 수사같이 느껴지는 게 요즘 신동빈 수사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거기서 한 명 한 명 이제 밑에 사람부터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 마지막에 타겟이 신동빈이다 해서 압박을 주는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도 이 팀원들부터 막내부터 부르기 시작해서 그 막내들한테 점점 더 얘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의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얘가 좌빨이냐? 아니면은 얘가 페미니스트냐? 이런 어떻게 보면 모두의 보조와 정치적 살과 의도가 개입됐느냐? 일할 때 폭언을 하진 않았나? 후배한테 뭐 폭력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냐? 이런 네. 것들을 물어보죠. 이게 웃긴 게 얼핏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케이트 블란쳇은 이 보도를 되게 공정하게 했어요. 만약에 공정하게 했는데 만약에 케이트 블란쳇이 좀 애들 패는 애였어. 폭언을 하는 애였어. 끝나는 겁니다, 게임은. 네. 이게 진짜 보도 자체랑 여기서 본질적인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건이 호도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상관없는 질문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얘가 좌빨이면 어떻고, 얘가 뭐 페미니스트면 어떻고, 얘가 뭐 애들을 좀 패스면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네, 문제죠. 그것은 문제지만 네.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회사가 봐달라,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한 거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을 했다는 거를 팀원들의 입을 통해서 듣죠. 그리고 계속 압박을 느낍니다. 얘네가 이제 취재진이 집까지 찾아오고 계속 이런 진상조사가 벌어지는 기간 동안에 정말 위기가 느껴지니까 여기서 오프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케이트 블란쳇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 변호사는 처음에 이런 사달이 난 이후에 댄 레더와 대화를 하면서 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주고 가죠. 네. 근데 그게 명함이 이제 변호사의 명함이었던 거죠. 네. 믿을 만한. 그 변호사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 변호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당신은 선택 2개 할 수 있는데 걔네랑 싸우고 싶냐? 아니면은 잘리지 않고 유지하고 싶냐? 당신이 가장이지 않냐? 가장이지 않냐? 네. 실제로 이 가정 얘기도 이따가 좀 하겠지만 상황이 가장이라는 발언을 어떻게 보면 좀 가부장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집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렇죠.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걸 가장이라 친다면 케이트 블란쳇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남편이 가정주부 그것도 엄청 매력적인 이거 현모양처를 여기서 하는 건가? 현모양구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케이트 블란쳇 입장에서는 잘리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 자식이 9살이다 이렇게 거기서 말을 하니까 알겠다. 나는 그러면 당신을 고용하겠다. 그러니까 난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걔가 똥을 못 끊는다고 가서 나중에 싸우긴 합니다. 마지막에 싸우죠. 마지막에 싸우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진상조사를 계속 받는 과정이 후반부 영화의 이제 끝까지를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진상조사 과정을 보면서 저는 또 한국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조사 전부터 이제 인신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사람이 아니냐라는 네. 게 들어오는데 저희 그 한국에서 PD 수첩 사건 기억나시죠? 그 광우병 때 이제 PD 수첩 팀이 그죠. 광우병 방송을 만들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때 저는 정말 기억이 나는 부분이 그때 이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수사를 했고요. 이 부서에서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7년치를 뒤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방송을 공정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7년치를 뒤졌고 그 다음에 그 일부를 공개를 했어요. 저는 네. 그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걸 보여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검찰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다 원래부터. 정권을 갈아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한 보도를 결국 만들게 됐다는 증거로 제시하고자 메일 뒤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작가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이 다 공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엄청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참 겹쳐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또 웃긴 게 약간 이제 얘기가 좀 세지만 네. 앞에 이제 뭐 의사는 뭐 자기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막 해주면 안 되고 변호사는 뭐 자기의 의뢰인에 대한 심지어 유죄일지고 얘가 살인범일지라도 살인범 변호를 맡으면 얘가 나한테 살인했다고 했다 말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 비밀 보장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 한편 검찰도 그런 게 있어요. 검찰도 자기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얘가 이런 거 뭐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앞에 말씀드린 그 정권 있잖아요. 지금 강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배하던 당시에 검찰이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전 대통령의 죽음을 또 맡게도 했지만 뭐 조사만 했다 하면은 자기가 조사 중인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그냥 중계 방송을 하죠. 중계 방송을 해. 그래놓고는 지들은 안 했다. 이 빨대라고 오래된 이제 검찰에 이 뭐 통인 언론인이 있다. 근데 이 검찰에서 센 거다. 그 언론인이 취재를 한 거다. 이러면서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표적인 게 논두렁 시계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손목 시계가 나왔다. 네. 막 그런 것들 엄청 많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뭐 수사 중인데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웃기잖아요. 지금 판결이 안 났어요, 법원에서. 그렇죠. 검찰도 어떤 한 당사자일 뿐이에요. 검찰도 얘를 기소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재판정에 가야 되는데 검찰 차원에서 막 다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순진하거든. 검찰, 국가기관이 저렇게 말했어. 그 이미 얘는 거죠. 딱 써버리는 거죠, 죄인의 그거를. 근데 그 7년치의 사생활이 담긴 그거를 그렇게 까발리고 거의 좌빨처럼 몰아붙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탁월한 전략이긴 네. 하죠. 네. 대표적으로 그때 그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최동욱 검찰청장을 보면서 아 정말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 나 너무 반사회적인 발언을 아 진짜 최동욱 경찰청장 때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개인을 들추고 그렇죠. 또 그렇잖아요.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근데 또 메신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신저의 주변인을 공격해라도 있어요. 노 대통령 그렇게 해서 주변인을 탈탈 털려가지고 자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 검찰도 아니고 심지어 이 사적인 걔네가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한테 붙여야 되는구나. 사적인 애들도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했다에 붙여야 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그 팀한테 계속 이렇게 좀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트 블란쳇이 정말 밀릴 대로 밀리다가 마지막에 한번 빡쳐가지고 이길 수 있었어요. 영화적으로 보면은 안 잘릴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못 참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나한테 이제 나가려고 해요. 일어나려고 해요. 잘 방어했다고 돼서 네, 변호사도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잠깐 다시 앉아보라고 하면서 당신들 내 팀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내 정치색 물어보고 나 꼴패미인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았냐. 왜 나한테 안 물어보냐. 나한테 안 물어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물어보겠다 하면서 이제 그쪽에 대한 질문들이 가기 시작하고 결과는 해임. 근데 그런 배경도 있죠. 이게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 이 조사의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미뤄지죠. 대선 이후에 결정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부시가 되느냐, 존 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수사라고 하면 안 되죠.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엔 뭐 이 CBS의 보도로 인한 그 역풍을 맞아서 역풍 때문에 부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시가 되고 해임 결과를 통보받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자체가 이렇게 커지게 된 건 결국 정치적인 거랑 별개로 놀 수 없는 거예요. 이 보도 자체가 선거가 끝나면 보도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 보도를 하는 중간에 선거 캠프랑 접촉을 한 게 엄청난 큰 문제로 떠오르거든요.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그 전에 그런 상황이 그 영화에 언급이 됐었나요? 영화에서 제가 볼 때도 제대로 언급이 안 되는데 존 케리 후보 쪽 캠프랑 그러니까 이 보도를 한창 진행 중에 이렇게 이거를 그쪽에서도 같이 언급해주고 우리도 언급하고 이렇게 같이 띄우려고 했던 듯한 느낌이 등장하죠.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보도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당신 국장이 결정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국장이 모르는 척.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문제가 비화가 되죠. 부시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결국 이 프레임에 갇힌 이 논쟁을 거치면서 부시 입장에서 완전 땡큐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나를 저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한다. 역풍을 제대로 매기면서 당선이 돼버리는 부시가 재선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결국은 이 특수팀은 다 해고가 됩니다. 왜냐? 편향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편향적인 보도를 했다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무리가 일으켜지고 사실상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사회적인 결론이 난 거죠. 재판을 확실히 간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댄레더가 소송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시가 유리했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얻어서 당선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화의 줄거리예요. 자, 이 영화는 이 줄거리를 쭉 진행하는 와중에 결국 집중하는 부분이 앞에 말씀해주신 키워드 질문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동시에 언론에 대한 되게 다양한 층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의 그 밖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특별히 그 주인공을 여성으로 삼았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 가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아내로서의 역할. 근데 그거를 상당히 못해요. 왜냐, 시간이 없고 내가 지금 바쁘고 지금 이렇게 큰 일들이 있는데 누가 잘하겠어요. 잘 못하는데 그거를 다 참고 견뎌주는 가족이 있는 거고, 또 밖에서의 이런 생활, 이게 되게 힘든 언론인으로서의 삶이 보여지더라고요. 네, 어땠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꼭 언론인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나 네. 저는 이거를 어떤 기술자와 기획자로 항상 분류해서 얘기하는데 기술자들은 주어진 일을, 물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않겠지만 주어진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퇴근해서는 어떤 일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뭔가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거나, 그게 어떤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기획자들은 뭐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을 맡아서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기자도 이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그 노력하려면 정말 모든 시간 다 쏟아부을 수 있고, 아니면 편하게 하려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기자분이 하는 얘기는, 기자란 직업은 정말 편하게 하려면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냥 그 제 주변에 기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렇게 살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저는 이런, 예를 들면은 가정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할수록 가정이 힘들어진다, 이런 설정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직종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찰, 변호사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검찰도 그럴 수 있고, 또 기자도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공익적인 역할이 큰 업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정에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화에서 되게 딜레마로 다뤄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물론 사적으로 돈을 열심히 벌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다 내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결국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좀 줄이더라도 사회적으로 타격이 받는 게 없거든요. 근데 공익적으로 큰 부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만약에 메리 메이프스의 경우에 내가 이 일을 좀 대충 해버리면 부시는 재선되고 이 논란은 질문도 받지 않은 채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공익적인 일이 최전선에 서 있으니까, 난 기자로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집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사회적인 이 사람으로서의 메리 메이프스와 그 다음에 집에서의 가정에 충실한 이 개인으로서의 메리 메이프스가 약간 충돌하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충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기자로서의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경찰 다룬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안 하면은 범죄자들이 날뛴다. 네. 내가 해야 된다. 변호사들도 내가 지금 변호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데 나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반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돈 많이 버는 주인공이 내가 안 하면은 돈을 못 번다, 이러면 우리는 사회적 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죠. 직원들이 잘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또 공익이 들어가지만, 아닌 경우 있잖아요. 뭐 붙이면 네. 다 붙일 수는 있죠. 하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혹시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앤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가 거의 회사 일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네. 남편한테도 소홀하고, 그리고 남편 막 바람피고 그러는데, 그죠, 그죠. 거기도 보면은 자기가 조금만 손을 놓으면 잘 안 돌아가는 거야. 자기가 모든 걸 디테일하게 다 봐야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지. 그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적 영역이라도. 근데 저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비판했는데, 네. 내시 마이어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만적인 감독이라 저는 거기 영화 속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 사람 없어도 회사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간에 CEO를 영입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네, 있고,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의도적으로 밖에서 일하는 여성의 지위를 띄우고 또 가정주부를 좀 격화시키려는 그런 낸시 마이어스, 본인이 이제 워킹 우먼으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성장한 그 사람의 악의적인
영화적인 게 들어갔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송이나 아니면 제가 오마이뉴스 기고한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남편을 그린 매우, 모습이 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정주부들을 되게 모욕적으로 그려요. 그리고 그 말을 되게 비겁하게 여자의 입을 빌리지 않고 정말 멋있는 남자 로버트 드니로의 입을 빌려서 말합니다. 그런 발언들은 문제적 발언들은 전 낸시 마이어스 엄청 그래서 실망했던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측면이 나왔고요. 또 댄 레더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의 언론의 모습들이 나와요.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저는 그 대사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명대사 한번 나오죠. 아니 뭐 김기사가 생각하는 명대사가 그 대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레리와 통화를 하면서 오랜만에 뉴스로 수익을 냈다.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네. 이게 논란이 돼서 수익이 지금 우리가 부시 대통령과 관련한 논란이 돼서 우리가 그 피해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률은 오히려 올라가서 광고를 받아서 돈이 수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기사를 또 찾아봤어요. 근데 예전에 찾아본 것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몇 년 전 그러니까 2004년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레리가 그 댄이 퇴임하기 직전에 나온 기사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몇 년 전부터 뉴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수익이 나지 않아서 댄이 고전하던 상황이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도 보면은 뉴스 사장이 굉장히 막 절치부심하잖아요. 그죠. 댄을 최대한 띄우려고 하고 그 특종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눈이 휘번덕하죠. 그래 그거야. 하지만 이제 나중에 내쳐지게 되는데 그런 뉴스가 가지고 있는 위상들 그리고 뉴스가 과연 돈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 실험하다 실패한 뭐 뉴스의 유료화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대사라고 하는 게 영화가 댄 레더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뉴스의 공공성과 또 수익성, 뉴스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은근히 보여주죠. 앞에 항공사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네네. CBS 항공사가 저는 어떻게 연기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목이 등장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뉴스라는 거는 방송국을 이렇게 뭐 항공사가 얻었다고 했나요? 방송국 항공사가 얻으면서 그래도 공익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 공익적인 이 방송이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뉴스다. 아니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 항공사의 방송을 허가해 줄 때 정부가 네네. 요청했던 게 일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이게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밖에 방송의 영역에서 이 주파수 같은 것들 특히 주파수로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네. 주파수라는 게 공공재인데 왜 공공재를 몇 개의 방송국이 소유를 하느냐. 그때 방송국이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논리 마치 맨 처음에 누굽니까? 권력 얘기를 하면서 국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두 합의했다. 사회 합의 리바이어던 네, 뭐 이런 거 그런 아닙니까?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네. 합의론처럼 우리가 모두 합의해서 국가를 만들었다처럼 맨 처음에 이 언론들이 방송국들이 등장했을 때 방송국들이 주파수를 쓰는 대신에 일부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에는 공공을 위한 정보 전달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방송들이 주파수를 갖게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법에 뉴스다. 다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퍼센트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 몇 퍼센트는 노인을 위한 프로, 몇 퍼센트는 보도물, 몇 퍼센트는 뭐 드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사회개혁설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네요. 네네. 방송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공익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점점 이게 가면 갈수록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돈을 벌어야겠거든. 각 주체들은. 돈을 벌고 수익이 나야 이것도 보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댄 레더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점점 늘어나는 이 부담, 이 비용, 취재 비용과 각종 이 비용을 또 경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돼서 우리가 결국은 뉴스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댄 레더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뉴스의 수익성과 또 뉴스의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본적인 뉴스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성을 도외시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땠어요, 이 부분? 저는 예전에 지상파 방송들이 보도를 줄여가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거의 MBC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내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도는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만 하는 정도? 네, 그리고 다른 걸로 돈을 벌자 뭐 그런
분위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뭘로 봅니까? 예능입니다. 예능이 잘 나가잖아요, 요즘에 MBC가. 그 드라마도 간혹 대박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보도로 당연히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돈은 일단 그걸 벌고 보도로는 방송국의 그 어떤 그 명예나 위상, 가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게 좀 내부적으로 그런 게 공유돼야 이게 정말 우리 공익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방송국 내부 있는 사람들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이제 방송국을 가고 싶어 했던 사람으로서. 네. 근데 이게 점점 돈 하다 보니까 정말 보도 프로그램 그 자체가 정말 등한시되고 또 방송의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일개 신문에서 일개 블로거들 혹은 신문에서 이렇게 터뜨리려고 해도 진짜 방송 한번 타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파급력이. 걔네들은 채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점점 이렇게 뭐 지금 또 얘기하려니까 답답한데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 권력에서 방송이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과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뭐 김대중 정부 넘어오면서 노무현까지. 근데 다시 이게 정치 권력과 뭔가 결탁이 되면서 그쵸. 이제 양쪽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방송이 망가지는 거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이제 뭐 자본과는 생각했죠. 싸운다는 말도 하지 않죠. 사실상 어쩔 수 싸울 없다. 없고, 자본과는 공급되고. 잘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거의 네. 합의가 된 것처럼 표면엔 드러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 문제된다. 재벌이 뭐 이 모든 자유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재벌을 공격을 못해요, 언론들이.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진짜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서 그 댄레더의 발언을 통해서 되게 잘 그려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두 차례 그 언론의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장면, 막 발코니 씬이었나요? 네. 그 장면에서 저는 정말 멋있는 대사들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장면을. 네. 근데 정말 이 공익성이란 게 우리가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나 헌법이나 뭐 삼권분립 이런 것들이 본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뭔가 그것을 언급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생긴 거고 뭐 때문에 있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도 많고 일반 사람들도 많고. 야,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뭐 하는지 몰라요. 진짜. 민원 받는 데 아닌가, 국회는?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사람은 검찰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구에 이식된 거니까 네. 서구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얻어내기까지 그 국회가 구성되기까지 뭐 왕 목 자르고 그 목 자르기 전에 얼마나 노력해서 얻어낸 거예요, 이 의회가. 그 검찰 조직, 그 행정부에서의 그 검찰 조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또 재판부, 이렇게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걸 얻어내기까지 그 수많은 노력이랑 상관없이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해버리는 거죠. 지금 사실 언론의 자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도 억압했던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거 말고 외국에서 그런 언론이 정말 자유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거랑 반대급부에 대한 주장이 충돌하면서 그 수정헌법이란 것도 생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면 이렇게 진짜 그런 제도와 맞물리면서 언론도 이게 하나의 카르텔이 되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직장인 혹은 나쁜 짓 하는 기레기 이런 걸로만 그냥 전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추천 총평하시고 추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뜬구름냥님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추천합니다. 영화가 막 달콤하고 편안하진 않지만 영화가 계속 던지는 질문들이 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뭐 진부할까요?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실 게임을 이렇게 해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는 초반에는 별로였다가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가 던진 어떤 질문이 좋으셨어요? 저는 이 영화가 계속해서 뭐 언론인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엔 별로 감흥이 없었고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이게 진짜일까? 어디까지 더 노력을 했어야 할까? 그리고
이 사람의 편을 내가 들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다만 너무 누구죠? 메리와 댄의 관계가 좀 약간 뭐 로맨스는 아니지만 로맨스 달달하게 아니지. 그리려다 실패하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실패했다고 보세요? 예, 저는 그래? 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음,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아나백님은 어땠어요? 저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화이기도 하고 저도 몰랐고 김기사 때문에 봤는데 그냥 언론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는 분들도 이게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뜬구름양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 공방으로 가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서스펜스라고 하죠. 다음 장면이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언론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언론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이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묵직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 논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가 될 것 같고, 저는 한 번 더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좀 네. 고민이 되는 그리고 제가 미국 정치나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 공부를 하고 보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영화에서 저는 한국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언론의 모습들, 그리고 당시 이제 부시가 대통령이던 시절의 그 미국 사회의 모습들이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닮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무엇보다 이 영화가 좋았던 건 선악이 되게 모호해요. 애매하게 나오죠. 네. 네. 보통 언론 영화를 보면은 선이랑 아니기 되게 뚜렷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뭐 제보자 같은 임순례 감독 영화 보면은 파헤치는 쪽은 선, 황구석은 처음부터 등장부터 악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영화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그죠? 받죠.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언론 막 잘려갔다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주인공은 선. 그 20대 청년이니까 약하고 회사도 악이고 이 시스템도 악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거기 진짜 악역도 등장하고. 근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선인 것 같지만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취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데, 얘가 하고자 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그 질문을 던진다는 메시지는 옳지만 왜 그 질문을 자기한테 안 던지지? 이런 것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우리한테 의문을 들게끔 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유효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의 여러 층위를 보여준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으로서의 모습들, 또 언론의 그 상업성의 부분의 그런 모습들, 또 신문에 대해서 뭐 안 읽잖아요 하면서 언론의 파급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들, 블로그라는 새로운 매체를 보여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팀원 중에 하나가 잘리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잘릴 때 그 사람이 막 엄청 열변을 토하죠. 니들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저는 그 말을 좀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미국적 맥락이었죠. 네. 상당히 네. 복잡한. 그게 진짜 미국적인 맥락이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뭐 지금 4대강 썩어가고 그치. 지금 뭐 대통령 뭐하고 하는데 나랑 똑같은 그 7시간은 뭐고 7시간은 뭐고 아무도 서울은 그거 저기 누가 감겨 보도했어 있고 막 이런 막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여서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잘리는 걸 가만히 방치하면 다음은 너 차례야. 다음은 너다 네. 했는데 이제 거기다 대고 누구죠? 보도국장인가요? 그 그죠. 사람의 말이 또 저는 가시처럼 와박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린 다 악마고 너만 영웅이냐. 그 말이 진짜 무게감이 엄청난 말이에요. 그 말은 정말 모든 관습과 네. 관행을 유지시키는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이 할 말을 잃게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의 무게가 또 상당하거든. 네, 모든 시스템과 구조의 이 문제를 니들이 다 악마가 아니에요. 근데 이 거대한 악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악마가 아닌 애들이 악을 조금씩 분담해가지고 이 악마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사람 하나는 악마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악마도 아닌 거지. 사실 우리가 아까 욕한 검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악마 아닐 거예요, 만나보면.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뭔가 큰 문제를 만들고 4대강을 저 따위로 만드는 거지. 그렇죠. 예. 건설업자들 저기 4대강 파고 있는 건설업자들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만나보면 악마 아닐 거예요. 아니겠죠. 네. 자기의 일을 하는 건데. 그냥 어깨 사람일 거야. 네. 그런 것들이 그 말의 무게가 진짜 대단했어요. 저 이제 마감해서 정리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고 좋았어요. 그래서 네, 좋았다는 말, 상반기 최고의 영화였고 가장 생각할 점이 많은 영화였고 또 보고 싶은 영화다. 연기도 좋았다. 그리고 음악도 좋았고 여러 가지 디테일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추천드립니다. 저도 추천이 우리 모두 추천인가요? 네. 3추천이 나온 굉장히 게 오랜만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뜬구름냥님이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드디어 신기한 거야. 뜬구름냥이 추천한 영화를 우리가 했네요. 저 네. 봄말은 많이 했는데 네. 아무튼 이번 영화 3주천이 나온 영화 트루스였고요. 롯데시네마에서만 개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찾아서 보시면 좋을 만한 영화. 제가 롯데시네마 영화 잘 추천 안 드리는데 그 시간표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아쉽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아왔는데 말씀드릴까요? 네, 말해주세요. 뭐라도 하나 제가 알아온 걸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라고 있어요. 가디언의 영화 평론 쓰시는 분 중에 피터 브래드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 영화에 별 1개를 줬습니다. 왜요? 별 1개를 주면서 와, 이거 진짜 머리가 궁금하다, 야. 별 1개를 주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짜 악의적이네. 제가 지금 번역을 바로 갖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셀프 동정심과 셀프 중요성을 굉장히 부여한 좌파의 완전 말도 안 되는 아리아로 마지막에 붙였던 말은 그 외국에서 이 최악의 영화 꼽는 시상식 아세요? 라즈베리 시상식. 네, 라즈베리 시상식을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만한 그분 이름 뭐라고요? 영화다. 피터 브래드쇼입니다. 와, 진짜 나 이 사람 좀 때리고 싶다. 이거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니니? 그리고 그 댄 역할을 연기한 로버트 레드포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기 없는 연기로 무슈 투소 어워드를 받을 만하다. 무슈 투소라 하면 이제 마담 투소라고 그 밀랍으로 연예인들 상 만드는 거 아시죠? 그걸 시작한 분인데 이제 남자라고 해서 무슈로 바꿔서 레드포드 진짜 연기 잘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평가했습니다. 판단은 저희 애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얘기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방을 싸고 있어요. 네, 지금 쫓겨났어요. 저희 녹음실에서. 그래가지고 저희 열악한 상황 어쩔 겁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녹음실이 상황적인 마땅치 않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지만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면 댓글을 달아서 또 계속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뜬구름냥님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지만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진행 방식이 좀 그랬어요. 제가 좀 실험이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겁니다. 더 나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